경기 북부 지역 다방 두 곳에서 여성 업주들을 잇따라 살해한 다방을 돌며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비열한 연쇄 살인마 이영복의 범행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영복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강간 및 강도 등의 범죄로 전과가 무려 8범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만 2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영복을 비열한 범죄자라고 부르는 이유, 바로 이 범행들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골라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옥을 절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걸리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전과 8범이라고 아까 전에 뭐 여러 개 말씀해 주셨지만 도대체 어떤 범죄예요, 다? 네, 1993년도에는요 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출소한 이후에도 여성을 노려서 폭행 및 절도를 계속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또 선고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2018년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영복은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낸 겁니다. 야, 진짜 사람 못 고쳐 쓴다는 말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살던 이영복, 54살이 되던 2022년에 다수절도 혐의로 다시 경찰에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었다라는 참작 사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징역 1년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영복, 이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조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과가 8범인데 어떻게 조기 출소가 돼요?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생계형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우리 사법제도가 객관주의, 이 당해 범죄에 해당되는 피해액,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만을 보고 가석방이라든지 또는 사면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로 이제 일괄 선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이영복이라는 한 사람을 주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반사회성이 심각하고 그가 전혀 그 법이나 도덕, 타인에게 끼친 피해 등을 개의치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도저히 조기 출소 대상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기 출소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렇게 해서 조기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법적으로 보자면 누범 기간이죠. 2023년 12월 30일에 이영복은 일산에 위치한 다방을 찾아갑니다. 이 다방은 60대 여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 다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이영복은 일산의 한 다방에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 혼자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방을 나가게 되는데요. 30분 후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시는데요. 그 사이 이제 다른 손님들은 다 떠났고 여성 주인하고 이영복 두 사람만 다방에 있는 거죠. 아유 무서워라. 당시에 이 여주인이 지인과 실제로 통화했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투병 다 가져오래서 투병 가져올 것이야. 어제 끝났어? 아직 안 끝났지. 투병 다 가져오래. 이 통화 이후에
마지막 손님 이영복을 보내려던 여주인이었는데요.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올 때쯤에 갑자기 이영복이 돌변했습니다. 이 여주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주인의 머리채를 끌고 가서 아유, 다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 진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진짜. 결국 목을 졸라 주인을 살해합니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금고에서 33만 원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33만 원대. 이 잔혹한 사건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혈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요.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뜯긴 흔적까지 있습니다. 아유. 여주인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다방 여주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범행이 점점 더 가혹해지는 것 같아요. 조기 출소 안 했으면 저 다방 여주인은 안 죽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건 현장을 발견한 건 여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다음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다방으로 찾아갔는데 가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이상한 생각이 든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60대 다방 여주인은 12월 31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엄마의 모습을 발견을 한 그 아들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죠, 이건 진짜. 진짜. 당시 사건 현장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뭉텅이로 뽑힌 머리카락 뭉치들이 있었고 주방 바닥 곳곳엔 혈흔이 가득했습니다. 여주인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듯 콧뼈와 늑골이 골절돼 있었고 얼굴은 부풀어 올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때렸길래 저렇게 피가 나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그런 거예요? 뭐 원한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간 다방에서 저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 일단 그 다방 여주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복이요 5시간가량을 다방에 머물면서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영복과 여주인이 단둘이 다방에 남게 되니까 갑자기 돌변한 이 이영복이 아주 잔인하게 여주인을 공격합니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지만 여주인이 사망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티셔츠로 목을 졸라서 결국 살해합니다. 티셔츠를 챙겨갔다는 거는 좀 뭔가 살해할 목적으로 티셔츠를 뭔가 사용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네, 미리 준비한 것을 봐서 범행 목적인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범행의 어떤 목적이냐? 이영복이 만약에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고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교살 도구라고 한다면 살해 도구였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행한 범행에도 같은 방법이 반복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살해 도구로서 준비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자의 혈액이 묻고 혈흔이 묻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옷을 갈아입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주 계획의 일환으로 준비한 셔츠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영복은요 여주인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나서 물티슈로 자기 신발에 묻은 혈흔을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나서 이영복은 다방 안을 막 뒤집니다. 결국 현금 33만 원을 찾아내서 훔치고요. 다만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들을 바깥으로 꺼내 놓고 다방을 빠져나가서 도주를 했다는 점입니다. 뭐야? 네. 단순 강도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더 막 헤집어 놨나?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현장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범행 목적과 달리 보이려고 혹은 자기의 어떤 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진 범인인 것처럼 수사의 혼선과 왜곡을 야기하려고. 그런데 이 이영복의 행동을 보면요. 자기가 사용하던 테이블,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 맥주잔, 안주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도 자신의 신발을 닦은 피 묻은 물티슈, 피 묻은 청바지도, 양말도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행동은 그래서 뭔가 현장 조작 왜곡을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도주 과정에서 좀 먹을 음식을 챙기기 위해서 뒤졌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흐트러뜨리고 파괴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하게 한 행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가게 안의 CCTV를 통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을 했고요. 범행 예상 시간에 CCTV를 전부 분석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산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약 12분 뒤에 일산역에서 전철을 탄 이영복이 파주에서 하차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관할 경찰서의 강력팀이 전원 소집됐고 사라진 이영복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옷까지 갈아입고 도망쳤으니까 아무리 CCTV였어도 좀 더 찾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던 형사의 머릿속을 스쳐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1년 전쯤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한 강도였던 이영복의 인상착의와 체형이 비슷했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영복의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출소하면서 등록해둔 거주지가 파주 한 고시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좀 뭔가 의심할 수 있죠. 일산에서 도망친 이영복이 파주에서 내렸고 1년 전 그 날치기범의 집 주소도 파주. 고시원이니까 네. 고시원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형사들은 고시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복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방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바로 범행 전날 이영복이 자신의 이불, 패딩 등 짐을 다 챙겨서 고시원 밖을 나가는 모습 CCTV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영복의 마지막 행적을 경찰이 계속 따라가 보니까 고시원 인근에 재개발 구역이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은 빈집들이 많죠. 이 재개발 구역 어디엔가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형사들이 판단을 했고요. 수백 개가 되는 건물들 하나하나 다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복이 들고 나갔던 이불과 베개를 한 폐 건물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영복 자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유력한 용의자라서 일단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간발의 차이로 지금 눈앞에서 이영복을 놓친 것 같은데 그 형사분들도 꼭 잡아야겠다는 그런 도끼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경찰을 따돌렸던 이영복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4년 1월 2일 저녁 6시 30분 파주입니다. 한 치킨점에 이영복이 들어왔습니다. 무서운 사람인데. 치킨과 감자튀김 그리고 술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유유자적하게 먹네. 와, 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하나 싶었는데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죠. 그러네. CCTV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이 나갈 때까지 사장님한테 뭐 한참 말을 걸기도 했고요. 이때 사장님이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비우니까 그쪽을 한번 보다가 바로 돈통줄. 그렇습니다. 대범하다 진짜. 일어서서 간 곳은 바로 돈통. 카운터였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금고를 털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안 열리죠. 그런데 금고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머. 아예 통째로 뽑아듭니다. 무서워. 저때 소리 날 텐데. 어떡해. 네. 금고를 통째로 뽑아 들고
옷으로 안 보이게 감싼 다음에 그래. 치킨집을 나갑니다. 그래, 차라리 나가라. 다행이다 차라리. 차라리 나가라. 그냥. 아. 주인분 왔으면 큰일 날 뻔. 예. 일산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사흘 뒤인 1월 2일에 이영복이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1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던 금고를 통째로 뜯어서 도망간 거죠. 아휴, 그 와중에 배는 고팠나 봐요. 무전 취식에 절도에. 근데 저는 진짜 다행인 거는 저 치킨집 사장님이 저렇게 범죄를 하려다 화장실에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범죄를 했을지 모르거든요.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안 마주친 게. 흉악범이에요. 예. 예. 아니 커도 너무 크네요. 뭐 도망 다니면서 저 CCTV도 다 찍고 있는데 예. 어떻게 우전 취식을 하고 금고 절도까지 하고 또 계속 저렇게 범죄를. 김동현 씨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걸리면 죽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맞아. 저렇게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영복은 파주 치킨집에서 무전취식과 절도를 한 지 하루 뒤 또 다른 식당에서 사장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예.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약간 자기가 경찰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너무 짜증나게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지금 그냥 숨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막 밥 먹으러 다니니까 더 열받아. 교도소 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같아요. 뭔가 저렇게 떳떳하게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얄미웠고 약오르는데 저럴 때는 차라리 공개 수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떳떳하게 돌아다니니까 예. 뭐 사람들이 제보하면 훨씬 빨리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통 공개 수배 수사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요. 수사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영복처럼 저런 반사회성이 높은 경우에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범인이라고 해도요. 막상 자신의 얼굴이 공개가 돼버리고 나면 아예 숨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 목격자를 살해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2차 피해들이 우려가 된다면 수사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오히려 낫겠죠. 네. 이런 공공장소에서 또 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유괴, 납치 이런 사건에서는요. 함부로 공개 수사를 했다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개 수배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영복을 쫓는 수사팀에서는요. 저런 흔적들을 계속 남기는데 이 단순히 흔적이 아니고 지금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 수배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영복과 같은 이유로 공개 수배 결정한 사건들 예를 들면 뭐 트렁크 연쇄살인범 김일곤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공개 수배를 함으로 해서 인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부산에서 여중생을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에서도 그 순간에 공개 수배를 해서 이 도주로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수사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영복의 공개 수배를 결정한 날짜가 1월 4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수배 결정을 내리고 몇 시간 뒤인 1월 5일 아침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에는요. 양주의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또 이영복이 그런 건가요? 무전 취식에 절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살인까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양주와 일산은 거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경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현장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범인의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주 60대 다방 여주인의 상흔 분석을 해보니까 얼굴 쪽에, 안면 쪽에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그런 교살의 방법 역시 유사한 그런 수법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현장 수사 분석을 통해서 유력한 용의자를 이영복으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어떤 범죄를 통해서 그냥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무가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정말 일산, 파주, 양주 다 공포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나오면 안 돼요. 그 조기 출소가 많은 일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이 이영복의 범행을 보면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저지를 때랑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발견되거든요. 두 여성 피해자에게 공통된 그 상흔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얼굴 부위에 폭행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법인 경우입니다. 여성을 처음 맞닥뜨리자마자 얼굴부터 가격하고 이후 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범행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얼굴을 먼저 기습적으로 한 대 때리면 일단 저항 의지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입게 되고요. 때로는 정신을 잃기도 하고 시야가 가려져서 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범행을 하는 건데 이영복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렇게 얼굴만 딱 때리고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얼굴을 계속 폭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쪽으로는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있어서 여성 혐오 심리가 작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겠다 이런 어떤 분노 표출의 그 동기가 얼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산 범죄와 양주 범죄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영복의 범행의 중심에는 이 경제적 이익, 돈, 합리적인 범죄 수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방 여주인 살해 이후에는 충동과 욕구, 또 분노 표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 범죄에서는 그 폭행과 살인, 그 다음에 강도 행위만 있었는데요. 양주에서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양주 60대 여주인의 그 시신에서는 성범죄 당한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시신에서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주인의 신체에서 이영복의 체액 그리고 타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혼자 있었나요, 여주인분이? 처음에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방에는 여주인과 여종업원이 있었는데요. 이영복을 포함해서 세 사람은 무려 7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영복이요, 여종업원에게 사장님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퇴근을 시켰고요. 그렇게 여주인과 단둘이 다방에 남게 된 이영복이 여주인을 폭행을 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여주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이영복은요, 금고에서 40만 원 정도를 훔쳐서 강취해서 달아났습니다. 이영복은요, 추후 조사 과정에서 두 번의 범행 모두 여주인이 자신에게 퇴근을 해야 되니까 나가달라는 말을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지불식간에 이 범죄자 이영복은요, 자신이 이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퇴근해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이후에 아무도 이곳을 찾아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범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답도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교도소를 그렇게 들락거려도 반성 하나 없잖아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 사람에게는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거고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인 거죠.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두려운 무언가가 있어야 반성을 하고 조심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빨리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야말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 범행 장소인 양주 다방 인근에 있는 모든 CCTV를 싹 다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범행 추정 시간이 있잖아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추정 시간 전후로 해서 싹 다 뒤졌더니 다방 앞에 설치된 CCTV에서 한 낯익은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이영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양주 다방 주인을 살해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다방에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이영복인데요. 약간 좀 비틀비틀 거리죠? 취했나 보네. 네. 진짜. 자, 그리고 길에서 행인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행인이 어디라고 이제 뭘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서 있던 택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술에 잔뜩 취한 채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영복은 곧바로 도주를 시작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택시를 타. 자, 범행 장소인 양주를 벗어나서 서울 이곳저곳을 거치면서 도주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한 이영복은 버스표를 구입하는데요. 목적지는 태백이었습니다. 태백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택시를 타러 가는 저 이영복의 걸음걸이를 한번 잘 보시면 이영복은 약간 술에 취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면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걸음걸이 덕분에 이영복이 아무리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수사팀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요? 이건 뭐냐면 법보행 분석이라고 해서요. 걸음걸이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신체 구조나 또는 뭐 근육, 운동 방식, 보폭, 발의 각도 또 심지어 걸어갈 때 이 팔이 움직이는 이 그 높이 정도까지도 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CCTV 상으로는 지금 각도나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 저 주변에 고정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고정된 물건들은 길이나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인 그 높이와 길이들을 저 걷는 사람의 보폭의 길이와 폭을 같이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CCTV에 여러 군데 잡히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보행 분석을 해서 동일한 보폭과 걸음걸이와 각도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왜 저렇게 대놓고 그냥 막 돌아다닌 걸까요? CCTV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는 범인들의 좀 유형과 심리가 좀 나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은혜 사건이 있었죠.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그 예상은 아주 먼 곳에 숨어 살 것이다. 시골이나 지방에 숨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기도 일산에 번화한 그 오피스텔에 있었고요. 그것도 숨어만 있지 않고 CCTV가 있는 지하철 또는 뭐 거리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은혜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것들을 역이용한 거죠. 다른 곳을 찾고 있을 테니 내가 여기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다니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 속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영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영복의 경우에는 개의치 않는 그런 심리. 내가 잡혀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끝이야.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없어. 라는 이런 어떤 심리 속에서 이제는 뭐 CCTV든 누구든 살인 저지르고 나와서 행인한테 길을 묻기까지 하잖아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느냐고. 그건 결국은 자기가 이제는 잡힐 것은 아는데 잡히기 전까지 나는 최대한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어. 그런 심리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공개 수배됐죠. CCTV에 다 찍혔으니까 그래.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 찍혔으니까 잡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에 이영복이 한 번이라도 거쳐간 관할지 형사들은 모두 이 사건에 투입이 되면서 광역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팀장급 형사 100여 명이 함께 이영복을 추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100명이 수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졌고요. 이영복이 지나갔던 그 곳의 CCTV를 모두 분석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예상 도주로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영복 하나 잡으려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러게요.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도주한 이영복은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태백을 거쳐서 강릉의 재래시장으로 도주를 합니다. 담당 형사들은요, 곧바로 이영복의 뒤를 바싹 쫓아서 추격을 했습니다. 야, 행동 반경이 너무 넓은데요. 무슨 약 올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이영복이 강릉 재래시장에 나타난 것, 이것이 목격된 것이요. 1월 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이영복이 시장을 이미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7시간의 차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한 형사의 눈앞에 술에 취한 채 오른발을 약간 끌듯이 걸어가는 독특한 그 걸음걸이의 남성이 있었던 거죠. 아주 자세히 다가가서 들여다봤더니 다방 여주인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영복이 맞았습니다. 잡았네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형사들이 도주로를 모두 차단한 뒤 이영복에게 다가가 이영복 맞냐고 물었더니 자포자기한 듯이 자기가 이영복이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산 다방 여주인이 살해된 지 6일 만에 그리고 양주 다방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지 약 14시간 만에 드디어 이영복이 체포됐습니다. 14시간. 자, 이영복이 마침내 체포됐고요. 성범죄 의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 살해하신 분 있으신가요? 유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는 거 보세요. 갑자기. 약한 사람이네. 진짜. 체포된 이영복은 성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예, 잡힌 이영복을 보면서 유족들은 참았던 울분이 터집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어떡해요? 너무 억울해. 아유, 열심히 살던. 잡힌 범인의 모습을 본 유가족은 그동안 쌓인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네요. 체포된 이영복이 밝힌 범행 의도, 강해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미친.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이영복은 출소 이후에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중년 여성만을 골라 살해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걸로 그 강함을 증명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법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안 나왔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만 들어요, 계속. 저는 이게 어이없는 주장을 했지만 교도소에서 서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살인했다. 나는 그냥 절도죄로 들어왔다. 근데 이영복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들을 들어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그죠? 그냥 이제 들어가서 재소자들한테 나 강력범죄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한 걸 여기에 그냥 피해자들한테 푼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아무 죽도 못 쓰는 게. 근데 체포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그냥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이영복은 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초기에 이영복은 양주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체액과 타액 등의 증거가 나오니까 스킨십은 했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등의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체액과 타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직접적인 범의 의도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우발과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들입니다. 이영복이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이영복은 계획적이고 범행이 잔혹하며 재범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이영복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이영복은요,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 뻔뻔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센 척하는 건지 그거 사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걸 알고선 센 척하는 센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스스로 뭐 미안함을 느낀다라는 의도를 보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겠지만 당장 다음 날 바로 해야 사형이 되는 거 진짜 아닌가. 네, 양측의 변론 주장 다 청취한 재판부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요, 이영복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점, 교화의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재차 살인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인정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를 들은 이영복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래 맨날 뭐 자기는 다 죗값을 치르겠다 막 잘못했다 하면서 뭐 내놓으면 바로 항소하고 뻔뻔하네요. 항소까지 한 게 참 끝까지 양심이 없네요. 아니면 사형을 원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서 더 센 뭔가 형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센 척하려고. 아니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소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혹은 양형의 부당, 즉 너무 높게 나왔다. 자신의 형이 너무 낮으니까 높여달라라고 항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요구했는데 왜 사형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형량을 더 깎아달라라는 의미로 항소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려고 사용해달라고 한 거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 제출된 이영복의 반성문들이 있어요.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 반성문의 내용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영복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요, 이영복에게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라는 최후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형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이 간혹 발생해요. 근데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반성해서 진짜로 사형을 선고해달라.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또는 자기가 사형 선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그것을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낮은 형량을 내려줄까 봐, 선처를 내려줄까 봐 선처를 기대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요. 2023년에 경남에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자 진짜로 사형 선고를 내렸더니 바로 항소합니다. 부당하다고. 이게 이번 이영복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세 보이게 과장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형이 내려질 리 없어 라는 그런 게 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도소가 내가 나 사형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사형 안 해주더라. 이런 식의 이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경우에 항소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닌데 왜 진짜로 사형을 내려줬습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행동인 거죠. 네. 이영복의 행동도 결국은 허세, 세 보이기 그런 행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 가서까지도 그런 허세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저걸 피해자 가족이 보면 더 화가 나고. 아니 근데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형이 아니라는 게 좀 나는 자, 어차피 사실은 뭐 이영복이도 그랬겠죠. 사형이 집행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가든 뭐 자기는 손해볼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도 이영복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영복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내리면서 밝힌 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느냐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첫 단이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 이걸 전제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내가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판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사형이면 그래도 못 나오잖아요. 그걸 해야지. 이게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 법의 내용과
법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묘히 또 이용하면서 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부디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